2020년 간호학과 생리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생리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김신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생리학은 생명체의 현상 및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기본적인 생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법칙, 그리고 세포 생리학에 대한 수업을 먼저 하고 인체의 심순환계, 호흡계, 비뇨기계, 소화기계, 내분비계, 그리고 신경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수업의 첫 번째 시간으로 생리학 총론에 해당하는 항상성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 개의 학습 목표 안에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야 할 키워드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항상성, 체액, 간극결합, 확산, 세포막의 이온 통로, 나트륨 칼륨 펌프, 세포 안의 이입, 세포 외 유출, 그리고 안정막 전압이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정의하고 잘 이해하시면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차를 가지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체액에 대한 설명을 하며 그 다음에 세포막의 구조를 알고 그 구조를 통해 이동하는 물질의 이동 법칙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질이 이동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법칙들이 따라가는데 그래서 일어나는 확산과 세포막의 전기값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수업을 이 과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리학이란 한자로 표현하면 날생, 배울학, 그리고 이치리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것을 physiology라고 합니다. physio는 자연이라는 뜻이고 로지는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표현하자면 생명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생리학이고 그리고 그 생명이란 바로 생명체의 정상 기능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세포가 살고 있는 내환경, 즉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 밖의 환경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성 안에서 세포는 끊임없이 분화하고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항상성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몸의 각 기관에는 내환경과 외환경, 그 사이에 끊임없는 물질 교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분비계와 신경계가 적절히 조절하고 있습니다.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작용은 바로 이와 같은 항상성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는 작용입니다. 신경계는 내분비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작동하는 게 반해 내분비계는 우리 몸 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작용으로서 혈액 안에 그 호르몬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 몸은 내분비계의 작용이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호르몬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 몸의 항상성은 조절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조절되는 신경계, 오랫동안 지속되는 내분비계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시스템의 작용을 통해서 항상성은 호흡기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순환기계 또는 비뇨기, 생식기계 등이 작동을 이루게 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림 1-13에는 체온 조절을 나타나고 있는 음성 대먹임 항상성 조절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음성 대먹임이란 항상성을 조절하는 조절 기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운 환경에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은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수용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수용기. 그럼 이와 같은 자극은 통합중추라고 불려지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통합중추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중추신경계입니다. 뇌와 척수이겠죠. 여기서는 체온 조절에 관여하는 체온 조절 중추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체온 조절 중추에서는 정보를 모으는 것이고 모아진 정보는 각각의 효과기로 전달이 됩니다. 즉
들어온 자극에 의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곳이라고 설명하는 효과기. 이 효과기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추운 환경에 자극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곤골격계가 떨림 반응을 통해서 열을 발산할 것이고,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피부로 진행되어지는 피부의 혈관을 이루고 있는 평활근은 각각의 수축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 바깥쪽으로 열을 빼앗기는 열 소실에 대한 감소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몸은 체온이 보존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추운 자극이 주어지는 것에 비해 반해 우리 몸은 반대로 몸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반대로 조절하는 작용을 보이게 됩니다. 즉, 항상성이란 음성 되먹임 기전에 따라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외부 자극이 주어지면 그 자극에 대한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절하는 작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PPT의 키워드는 바로 음성 되먹임 기전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체를 이루고 있는 체내의 물의 양은 약 총체중의 60% 정도입니다. 이 60%는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60% 중에 세포 내액이 약 40%를 차지하게 되고, 세포 바깥쪽에 있는 간질액과 혈장은 약 15%, 그리고 혈장은 5% 정도의 체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질액과 혈장을 나누는 모세혈관벽은 체액을 조성하는 물질 중에 단백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들이 통과가 자유롭습니다. 간질액은 혈장에 비해서 단백질을 매우 적게 포함하고 있고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성이 같다 하더라도 혈장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함량은 매우 높습니다. 혈장에서 존재하는 이 단백질은 혈장 삼투압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 바깥쪽에 있는 물은 세포 외액이라고 부르며 간질액과 혈장으로 나뉘어지고, 세포막의 경계로 세포 안에 들어있는 물은 세포 내액으로 총 체중의 약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세포를 이루고 있는 체액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집니다. 세포 안은 고농도의 칼륨이 존재하고 세포 밖은 고농도의 나트륨이 존재합니다. 각각 세포 밖의 물질과 세포 안의 물질은 양이온의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전기적 중성을 유지하기 위해 음이온이 세포 안팎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세포 밖에서 전기적 중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음이온은 염소, 그리고 중탄산염이 그와 같은 작용을 하고, 세포 안쪽에서 마이너스 물질로서 중성의 성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세포 안쪽은 칼슘의 농도가 세포 밖에 비해 한 10,000배 정도 낮습니다. 하지만 세포 안에는 고농도의 칼슘을 저장할 수 있는 칼슘 저장고, 형질세망이라는 곳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형질세망 안에서 세포 안으로 칼슘이 나오면서 세포는 칼슘을 통해서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포 밖의 나트륨이 이렇게 중성의 법칙을 띠기 위해 염소와 함께, 그리고 세포 안에는 칼륨이 단백질과 함께 공존하다가 세포막에 일정한 자극이 주어지면 양이온과 음이온은 해리되게 됩니다. 해리된 각각의 이온들은 물과 결합을 하고, 특히 양이온은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세포막을 경계로 경사도에 따라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트륨의 경우 세포 밖의 농도가 세포 안의 농도에 비해서 약 14.5배 정도 높기 때문에 나트륨이 농도 경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한다면 세포 밖에서 안으로 확산을 일으킬 수 있으며, 칼륨도 마찬가지로 세포 안이 세포 밖에 있는 농도에 비해서 약 30배가량 높기 때문에 세포 안에서 바깥쪽으로 경사도를 따라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경사도에 따라서 이동하는 물질의 이동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구조는 지방 이중막과 단백질입니다. 세포는 세포의 기능적인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지방 이중막과 단백질의 구조를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되고 있는 세포막의 모양을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포막의 구조가 늘 동일하지 않고 세포막의 구조는 세포의 기능적인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동 모자이크 모델. 세포를 이루고 있는 지방 이중막과 단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 이중막은 이렇게 지방산의 꼬리들이 이중으로 서로 맞물려서 짝지어져 있습니다. 지방산은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이기 때문에 세포가 살고 있는 세포의 안팎의 환경 안에 들어있는 물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관계 안에서 이 지방산은 인산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방산과 인산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중층을 이루고 있는 이 구조를 우리가 지방 이중막이라고 부르면서 이 지방 이중막은 그 앞에 인지질이라고 우리가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래 갖고 있는 지방 이중막의 구조가 있고 또 세포가 필요에 따라서 세포막 단백질이 구형적으로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형 단백질은 공동체, 수용기, 이온 통로, 펌프, 운반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 운반체, 수용기, 이온 통로, 펌프, 운반체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형 단백질은 세포의 물질 이동의 필요에 따라서 새롭게 세포가 만들어내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또 없애서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물질들입니다. 세포의 소기관 중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구형 단백질은 세포막에 가서 박혔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다시 떨어져서 리소솜에 의해서 새롭게 사라지는 그러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을 한다면 인지질층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이 이동이 있고 또 이러한 구형 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인지질층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동하는 것을 단순 확산이라고 하고 여러 개의 구형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의 이동의 형태를 촉진 확산이라고 분류합니다. 인지질층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세포막의 구조는 단백질의 구조가 조금 더 많이 분포하게 됩니다. 세포막에 100%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면 단백질은 약 55%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인지질층은 약 35%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이 구형 단백질이 조금 더 많은 분포도를 차지하며 그만큼 활발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세포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모든 세포가 이와 같은 구조를 동일하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그린 모식도의 그림 안에는 우리가 크게 관찰해 볼 수 있는 핵이 있으면서 그리고 과립세포질 세망, 그 안에 달려있는 리보솜, 또 용해소체, 미토콘드리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은 세포 고유의 DNA를 만들어내는 장소입니다. 이 만들어진 DNA는 유전 정보가 되어서 세포질 내에 리보솜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 리보솜은 핵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가지고 세포가 필요한 분비 단백질과 세포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막 단백질을 합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리보솜이 달려있는 곳을 우리가 과립세포질 세망이라고 합니다. 과립세포질 세망은 리보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세포질 세망으로서 리보솜을 보유하지 못하는 무과립 세포질 세망은 아까 보여드렸던 PPT 안에 바로 칼슘을 저장하는 저장고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ATP를 생산해내는 장소입니다. 다만 ATP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산소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많은 양의 ATP를 필요로 할 때 이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공급받아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합성해내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세포 안에 용해소체라고 불려지는 리소솜이 있습니다.
리소좀을 다른 말로 용해소체라고 합니다. 세포의 소화기계로서의 작용을 합니다. 즉, 리소좀 안에는 많은 양의 효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물질과 세포막의 구형 단백질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을 때 세포 안으로 떨어져 들어감으로써 이 리소좀에서는 효소작용을 통해 세포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포가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기관을 만들며 기관은 홀 바디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간의 연접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세포 간의 연접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친밀결합과 결합소체와 간극결합. 그 중에 친밀결합은 상피세포 간의 결합으로서 결합 정도가 강약에 의해서 물질의 이동이 조절됩니다. 대부분 세포 간의 가장 간단하면서 기본적인 결합 형태가 친밀결합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가장 바깥쪽에 있는 표면 세포가 이 친밀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 결합소체가 있습니다. 결합소체는 세포 간의 기계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부위에 주로 세포의 연접을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연결 단백질의 고리로서 세포와 세포를 이어주게 되는데 기계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건 물리적인 변형이 잘 일어나고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궁이나 심장이 이와 같은 결합소체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 간극결합이 있습니다. 간극결합은 이온 통로 그리고 세포 간의 전기적 동조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간의 간극 사이에 이 간극결합은 세포와 세포끼리의 신호 전달에 있어서 매우 용이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극결합을 갖고 있을 때는 집단 운동이 일어나는 조직에서 보여지는 결합의 형태로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에 전기적 신호를 형성하는 부위에서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면 그 신호는 심장세포를 따라 빠르게 흐르게 됩니다. 그 흐를 때 이 간극결합이 그 신호를 이어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심장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포막을 통해 어떻게 물질 이동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은 크게 수동 이동, 평형 상태, 능동 이동으로 나뉘어집니다. 세포와 환경의 지속적인 물질의 교환을 위해서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경사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질은 이동합니다. 경사도의 차이가 있으면 수동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또 이 이동은 세포 안팎의 전기적인 경사도가 사라질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전기화학적 경사도가 사라지는 상태는 바로 세포 안팎의 평형 상태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에는 마치 물질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세포는 세포 간의 지속적인 물질 교환을 위해서 이렇게 평형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않고 이 상태를 깨며 다시 원래대로, 즉 물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전기화학적 경사도를 이루기 위해 다시 되돌아갑니다.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서 이때는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며 경사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되돌아가는 물질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 이동을 우리는 능동 이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원래 많이 있어야 되는 그 장소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화학적 경사도는 절대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원래 있어야 되는 수동이동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경사도의 형태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을 능동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수동이동은 경사도를 이용합니다. 이 경사도에 따라 물질이 이동되면 금세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이 평형 상태는 계속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물질 이동을 하기 위해 제자리로 돌아가는 능동 이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는 경사도를 이용하지 않는 반에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수동 이동을 보이기 위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세포막을 통해 꾸준히 일어나는 물질 이동의 형태입니다. 수동이동. 수동이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산입니다. 확산은 크게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으로 구분됩니다. 단순 확산은 말 그대로 단순한 확산, 심플 디퓨전입니다. 단순하게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은 세포막을 통해서 아주 자유롭게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이 단순 확산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물질들은 지방 이중막, 즉 인지질층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의 분자가 매우 작고, 그리고 지방층과 친한 물질, 즉 친수성이 아닌 소수성의 물질들이 이러한 단순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입니다. 똑같이 경사도를 갖고 있지만, 그래서 확산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인지질층, 즉 지방 이중막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제한적인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자량이 매우 크고 그리고 친수성의 물질들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바로 운반체나 이온 통로를 이용한 촉진 확산을 보입니다. 이동할 수 있는 경사도가 있고 거기다가 운반체나 이온 통로의 개수가 많다면 매우 촉진적으로 운반체나 이온 통로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의 이동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의 공통점은 바로 경사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은 단순 확산은 지방 이중막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 단순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데 반해 지방 이중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이 아닌 통과가 불가능한 물질들은 운반체나 이온 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촉진 확산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해서 평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능동이동이 일어납니다. 물질의 운반 자체가 에너지를 만약에 사용한다면 이것은 1차 능동이동,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펌프 작용이 일어나고, 또 똑같이 이러한 능동이동이지만 운반체 자체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2차 능동이동이라고 설명합니다. 2차 능동이동은 주로 나트륨과 함께 운반되는 공동 운반체가 여기에 작용을 합니다. 즉 나트륨이 운반된다는 건 나트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경사도를 가지고 이동할 때 그 나트륨이 속해 있는 물과 함께 녹아들어 있는 물질들이 2차 능동이동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 운반체가 이에 관여해서 능동이동을 보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수동이동 형태인 경사도를 형성하고 이 경사도는 다시 평형을 이룬 다음에 능동이동의 형태로 다시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포막에서 물질이동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